전 세계 해군 수뇌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거대 제안을 전부 거절한 한 나라가 이 한 문장의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형제에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 굳게 닫힌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만했던 외국 장성들의 의심은 바다를 닮은 군함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부터 조건 없는 지원이 어떻게 국제해역의 판도를 뒤집었는지 그 경악스러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메흐메트. 터키 해군 중령으로 15년째 지중해 순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제 하루는 시작됩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함정들의 윤곽이 새벽 안개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우러진 이 평화로운 아침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선임 부사관들이 갑판을 청소하는 모습, 젊은 수병들이 장비를 점검하는 소리들이 제게는 가장 친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곧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겪어왔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그 어떤 것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중해의 짙은 푸른 바다가 제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곧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터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에게해 해역에서 그리스 해군과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수십 개의 점들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양국 함정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서 무전기에서는 긴장된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함교에 선 제 뒤로는 승조원들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렸고 모두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선박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국경선 부근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선박들이었습니다. 정보부에서 급히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불법 무기를 실은 밀수선단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복잡해졌고 우리는 그리스와의 대치, 상황과 밀수선단 대응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주력함인 차나칼레오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엔진실 침수로 인해 즉시 출동이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차나칼레오 없이는 우리의 작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교에서 바라본 수평선 너머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선박들이 우리의 영해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본국 국방부에서는 긴급히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제안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인큐르릭 공군기지와 이즈미르 해군기지의 사용권을 50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최신 구축함을 대여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건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담보로 하는 거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중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영호 4A급 프리기함 2척을 제공하되 이즈미르 항해 30년 사용권과 1대1로 프로젝트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함대 소속 함정 파견을 제안하면서 정치적 협력과 에너지, 의존도 심화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제안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터키 한국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는데 목소리 톤부터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조건 없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첫 마디부터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1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조건 없는 지원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상대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한국 측의 답변은 일관되게 같았습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터키가 보여준 형제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아련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브리가다 이야기들, 먼 이국 땅에서 자유를 위해 싸운 터키 청년들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혹시 정말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제안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앙카라의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대사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푸른 바다를 닮은 아름다운 청자와 나란히 걸린 태극기였습니다. 청자의 은은한 빛깔이 지중해의 깊은 푸름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벽에 걸린 사진들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터키 부대의 모습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양국 간 우정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때 김하늘 무관이 나타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악수는 따뜻했고 미소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적인 대화를 예상했던 제게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편안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보안급 초기함을 무료에 가깝게 제공하겠습니다. 보안급 초기함을 무료에 가깝게 제공하겠다니.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산적이거나 상업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형제에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그의 대답이 제 가슴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전쟁터에서나 들을 법한 그 무거운 단어, 형제라는 말이 평화로운 대사관 회의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한마디만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어서 나온 말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함정 제공뿐만 아니라 승조원 훈련비, 숙식비, 심지어 유지보수비까지 모두 한국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국제관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혹시 숨겨진 조건이나 나중에 밝혀질 대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무관의 눈빛에서는 어떤 계산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진정성과 따뜻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 터키 깃발을 든 젊은 병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김하늘 무관,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본국 국방위원회에 이 제안을 보고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장성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일부 장성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한국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특히 해군 참모 차장은 큰 소리로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지중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려요? 그런 의구심들을 하나하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제안을 믿어도 될까요? 동시에 그리스 언론에서는 한국의 개입을 지중해 영향력 확대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비판과 의구심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김 무관이 다시 한번 한국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푸누리 전투에서 산화한 터키 청년들, 그들이 지킨 자유의 가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빚을 갚을 기회가 이제야 온 겁니다. 그의 말이 회의실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국방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안급 초기함 안탈리아호 인수를 공식 승인한다는 발표가 나온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에서 온 함정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상태의 함정을 받게 될까요? 혹시 퇴역을 앞둔 노후한 함정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김 무관은 제 걱정을 눈치라도 챈 듯 옅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형제에게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죠. 그의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함정 인수 준비를 위해 바쁜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승조원 선발, 훈련 계획 수립, 각종 서류 작업들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측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함정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함정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메르신 부두에 도착한 그날,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면서 회색 선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200톤급 포항급 초기함 안탈리아호의 위용이 점점 선명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직접 정비하고 최신 장비로 개량했다는 말이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함정 곳곳에서 새것 같은 광택이 나고 있었고 갓 도장을 마친 듯한 깨끗한 외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교에 올라가자 최신 레이더와 통신 장비들이 반짝이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화면들이 선명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각종 계기들이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푼 대한미사일 발사대가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76mm 함포는 마치 방금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반들반들했습니다. 근접 방어무기 시스템까지 완비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말 무료로 제공되는 함정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함정을 살펴보는 내내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의 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함정과 함께 도착한 것은 한국 교관 1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포항급 함정 운용에 수십 년간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이들의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함정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고 우리 승조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바다 사람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바다에 대한 사랑과 함정에 대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3개월간의 집중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혹독한 훈련 일정이었지만 한국 교관들은 단 한 번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함포 사격 훈련, 레이더 운용, 항해술, 손상 통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실습 훈련도 병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우리 승조원들도 점차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지중해에 20년 만에 대형 폭풍이 몰아친다는 기상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파도 높이가 6m를 넘나들고 풍속이 초속 25m에 달한다는 예보였습니다. 모든 선박들이 항구로 피항하라는 긴급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 해역에 불법 밀수선단이 진입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이용해 우리의 경계망을 뚫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해군은 기상 악화를 이유로 출동을 거부했고 다른 인근국 함정들도 모두 피항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만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탈리아호로 출항을 강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함정 성능상 문제 없다고 확신했지만 우리 승조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아직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전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우리의 영예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결국 출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폭풍 속으로 향하는 안탈리아호의 선수가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바다는 정말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6m 높이의 파도가 끊임없이 함정을 때리고 있었고 레이더마저 간헐적으로 먹통이 되곤 했습니다. 함교에서 바라본 바다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승조원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일부는 심한 멀미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안탈리아호는 그 어떤 흔들림도 보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항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침착하게 장비를 복구하고 조정하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으면 고장난 장비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바다를 아는 사람들이군요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레이더가 다시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고 밀수선단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함정의 성능에 모든 승조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이제야 한국이 왜 이 함정을 자신 있게 제공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믿을 만한 동반자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경 폭풍이 조금 잦아들면서 레이더에 8척의 선박이 포착되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편대를 이룬 모습으로 보아 조직적인 밀수선단임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국제법에 따른 경고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이곳은 터키 공화국 영해입니다. 즉시 진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접근해왔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이며 우리의 차단선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76mm 함포, 포신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묵직한 기계음이 폭풍 소음을 뚫고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하푼 미사일 발사대도 목표물을 향해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밀수선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우리 영해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발의 포탄도,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지만 모든 선박이 해역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다. 그 작전이 성공한 직후 본국 상황실로 국제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고 팩스기에서는 연신 취재 요청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CNN은 무혈 작전으로 주권을 지켜낸 터키 해군. 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긴급 속보로 내보냈으며 기자는 한국이 제공한 함정이 실전에서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BBC 월드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조건 없는 군사 지원,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다. 알자지라는 더 나아가 형제 국가 외교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내며 이번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국내 언론들도 연일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특히 한국 근처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정말 믿을 만한 친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와 찻집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형제로 여긴다는 대화가 심심찮게 들렸습니다. 저는 함정에서 내려와 김중령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방식이 옳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번진 만족스러운 미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항상 시기와 견제가 따르는 법입니다. 며칠 후 그리스 해군이 에게해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0여 척의 함정이 참가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훈련이었습니다. 공식 성명에서는 정기훈련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우리 안탈리아호를 겨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럽의 일부 언론들도 한국이 지중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한 일간지는 아시아의 군사력이 지중해에 진출했다는 자극적인 표제를 달기도 했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한국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주권을 담보로 한 거래 아니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제가 한 말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산 건 무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을 조용하게 만들었고 여론도 서서히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리비아, 튀니지, 몰타 해군 참모들이 잇따라 터키를 방문한 것입니다. 모두 한국의 지원 사례를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이 메르신 항구에서 안탈리아호를 둘러보는 모습은 마치 첨단 무기를 구경하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함교에 올라가서는 최신 장비들을 만져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리비아 해군 참모는 이 정도 사양이라면 지중해 해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겠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튀니지 제독은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에서는
공동훈련 제안까지 해왔습니다. 안탈리아호와 함께 지중해 평화 작전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국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 무관은 이런 반응은 예상 못했다며 당황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저는 점점 안탈리아호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외교, 자산이 되어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 척의 함정이 지중해 전체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우리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악천후가 몰아치는 가운데 2개의 긴급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는 리비아 연안에서 조난당한 난민선, 다른 하나는 크레타 섬 근처에서 발견된 대규모 불법 무기선단이었습니다. 함대 전체로도 2곳을 동시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무기선단을 우선 차단하는 것이 맞았지만 인도적으로는 난민선 구조가 더 시급했습니다. 고민할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난민선 구조를 우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교관들도 생명을 먼저 구해야 한다며 제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 사이 무기선단은 이미 경계선을 넘어 사라진 후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적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난민 가족 중 한 할머니가 터키와 한국에 신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앙카라에서 지중해 해양평화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리비아, 이탈리아, 튀니지, 몰타, 이집트 대표단이 모두 참석한 역사적인 회의였습니다. 각국 해군 수뇌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원 과정을 상세히 발표하며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조건 없는 지원이 어떻게 지역 전체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회의 결과 조건 없는 상호 지원 원칙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 국가로 정식 참여하게 되었고 앞으로 지중해 평화 유지를 위한 공식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를 중소국 연대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강대국 중심 질서에 대한 대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안탈리아호는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관계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형제애가 지중해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씨앗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안탈리아호 함교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어 있습니다. 불법 선박들은 더 이상 우리 영해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경계선 밖에서 머물 뿐 넘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함교 옆에는 터키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2 깃발이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는 김 무관에게 정기 보고를 보냅니다. 형제, 바다는 오늘도 평온합니다. 그의 답장은 늘 간단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한 전부입니다. 김 무관의 짧은 메시지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명예도, 이익도, 영향력도 아닌 단순히 평화를 원했던 마음 말입니다. 바다는 잔잔하고 하늘은 맑습니다.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오늘도 2 나라의 우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회색 선체의 안탈리아호가 오늘도, 내일도 이 평화로운 바다를 지킬 것입니다. 한국이 보내준 것은 함정이 아니라 희망이었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영예가 아니라 형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형제국 터키와 조건 없는 지원 외교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